2026년을 강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호너가 알파인으로 갈 것이며 알파인의 새로운 팀 대표가 되고 팀의 지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호너가 아스턴 마틴으로 갈 것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그가 자신의 팀을 창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브라이터레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알피닌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터르는 메르세데스를 엔진 공급업체로 선택한 바 있으며 이는 리노와 알파인 역사에 있어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제 그는 크리스티안 호너를 지휘자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작은 라디에이터를 가진 더욱 극적인 엔진이 될 것이며 적층 제조를 활용해 더 가벼운 엔진을 만들어 트랙에서 최대의 성능을 끌어낼 것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엔진에서 차이를 만들기 위해 팀들이 작업할 세 가지 기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술, 란도 노리스, 제임스 바울스의 발언도 들어봐야 합니다. 하스와 토요타, 아스턴 마틴의 첫 시동, 그리고 물론 혼다 엔진과 그 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하셔서 포뮬러1과 페라리에 대한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수많은 소식과 함께 올해의 첫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호너는 포뮬러1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알파인의 24%를 인수하기 위해 7억 6,300만 유로를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티안 호너는 이제 트랙에서의 인물뿐 아니라 주주로서 포뮬러1에 돌아올 것입니다. AMU, Automotor on the Sport에 따르면 이 영국인 매니저는 알파인의 균형을 바꾸려는 금융 작전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호너는 투자자 컨소시엄과 함께 현재 오토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에서 철수하려는 프랑스 팀의 24%를 인수하기 위해 7억 6,300만 유로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너와 알파인 간의 거래는 이제 최종 단계에 있으며 곧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호너가 레드불에서 퇴사했으며 팀의 오스트리아 측에 의해 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아스턴 마틴으로 갈지 자신의 팀을 창설할지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한 운영 역할이 아닌 메르세데스의 토토 월프처럼 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목표는 팀을 손에 넣고 경제 및 재정 측면과 운영 측면 모두를 완전히 지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뮬러 1의 모든 팀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뮬러 1팀의 주주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아스턴 마틴이었지만 그 후에는 에드리안 뉴웨이가 주주가 되고 팀의 일부 주주가 되었으며 팀 대표가 되었습니다. 분명 임시 직책인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너가 자신의 팀을 창설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브라이토레가 관리하고 있는 알파인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브라이토는 팀의 고문이며 과거에 아스턴 마틴이 크리스티안 호너의 후보를 거절하도록 만들었던 요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호너의 의도가 알파인 작업을 특히 민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너의 합류는 팀 내부의 균형을 불가피하게 바꿔 새로운 경영 구조의 깊은 재조직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협상이 마무리되면 크리스티안 호너를 데려온 플래비오 브라이토르가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호너의 절친한 친구이며 이후에 팀을 영국인 매니저에게 맡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개인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거대한 인물이 공존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복잡해 보이며 따라서 알피인은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본과 호너의 경험을 가진 매니저의 도착은 분명한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포뮬러 1에서는 트랙의 속도만큼이나 의사 결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너가 돌아오면 단순한 조연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핀이 2026 시즌을 위해 메르세데스 엔진을 선택한 것이 승리의 한 수였다면 엔진을 교체하고 파워 유닛에 더 많은 전력을 추가하면 메르세데스는 이 새로운 기술 주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트랙에서 어떻게 될지 볼 것입니다. 2014년에 일어났던 일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승리의 한 수였습니다. 그들은 운영 측면에서도 이 장점을 관리하려고 하며
버너와 같은 인물을 알파인에 데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정말 훌륭한 전략이며 승리의 한 수입니다. 물론 7억 6,3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지만 팀의 일부도 인수하게 되므로 알파인이 24%를 양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크리스티안 허너와 같은 인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공식 발표는 곧 나올 예정이지만 알파인의 큰 성과입니다. 브라이터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메르세디스 엔진으로 팀과 차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25년의 부정적인 결과와 최하위 성적을 고려할 때 2026 시즌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알파인의 시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르세디스 엔진과 허너가 팀을 이끄는 상황에서 알파인은 2026년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소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페라리에 대해 축소된 라디에이터를 위해 개발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디스 엔진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페라리의 6기통 엔진은 아직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극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첨가제 제조로 제작된 헤드는 공기역학을 위해 더 작게 제작된 라디에이터로 600-178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합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페라리가 2022년처럼 성능 좋고 빠른 엔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2년에 페라리 엔진이 그리드에서 최고였지만 신뢰성을 많이 잃었고 시즌 중에 나타난 이 문제 때문에 성능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카를로스 사인즈가 오스트리아에서 파워 유닛이 불타는 상태로 은퇴한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외부에서 스포츠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월프 지머만과 라르스 스미드의 아우디 행은 엔드리코 구알티에리가 이끄는 직원들 사이에서 블랙홀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두 엔지니어의 출발이 다른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새로운 파워 유닛을 개발 중인 엔진 부서는 패독에서 만장일 양일치로 에너지의 50%와 동일한 전기, 에너지를 결합한 동력 장치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메르세데스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재적인 지메르만과 함께 팀은 강철 헤드를 실험했지만 그것을 진전시키지 않고 다시 알루민을 기반 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페라리 678을 추진할 6기통 터보는 소재 측면에서 매우 밀어붙이려는 해결책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신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헤드는 페라리뿐만 아니라 첨가제 제조의 결과물로 더 이상 주조의 산물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3D 프린팅을 언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DMLS, 즉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약어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여 금속 분말을 층층이 녹여 매우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춘 부품을 만드는 고급 기술입니다. 따라서 알루민을 구리 등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금속을 세라믹과 같은 비유기 재료와 결합하여 무한한 연구 옵션을 열 수 있습니다. 사실 캐발리노의 파워 유닛은 필요한 신뢰성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테스트 벤치에서 작동하여 시즌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내구성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엔리코 구알티에리 엔진 분야의 기술 감독은 페라리가 동일한 위치에서 세시와 파워 유닛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두 작업 그룹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부품 간의 통합은 시스템의 좋은 패키징뿐만 아니라 매우 진보된 솔루션의 출시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IC, 즉 엔진의 열적 부분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츠저니와 그의 팀원들은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높은 압력의 헤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분말 재료의 새로운 조합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추진 엔진을 공인하고 더 쉽게 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페라리 엔진의 목표입니다. 결국 페라리는 성능을 추구하면서도 더 나은 열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맥라렌이 MCL39에서 극대화한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체를 더 다틴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디스 V26과의 비교해서
맥라렌이 더운 서킷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메르세데스보다 더 엔진 후드 부분을 다질 수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이 철학을 페라리가 2026년에 채택하려고 합니다. 올해 포뮬러 1의 최소 중량은 768kg인데 722kg는 차량과 드라이버의 무게이며 여기에 타이어 추정 무게인 46kg이 더해집니다. FIA는 지면 효과 차량에 비해 30kg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파워 유닛의 무게는 150kg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엔진보다 30kg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선에 도달하려면 2026년 차량에서 60kg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모든 팀은 가능한 한 768kg의 경계에 가까워지려고 할 것입니다. 페라리는 라디에이터의 눈에 띄는 축소를 통해 훨씬 더 슬림한 형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에고 턴디가 이끄는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위해 형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바람 터널 개발 책임자인 프랑크 산체즈의 마라넬로 도착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인의 퇴출 소문이 부정되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페라리와 디에고에게는 확정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으며 강력한 계약 조건에 따라 자리를 떠날 경우를 대비해 항공역학 부서장 직위를 받았고 그에 따른 급여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페라리 678과 관련하여 팀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2026년 차량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몇 안 되는 정보는 여러 기술자들이 다른 팀으로 이동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회장인 존 엘캉은 2026년 시즌의 목표로 세계 선수권 타이틀 획득을 설정했습니다. 규칙의 변화는 가치를 초기화하는 것을 촉진하며 프리드릭 바스얼의 팀은 4년차의 모든 팬들에게 진정으로 열망하는 결과와 오랫동안 도달하지 못한 팀과 페라리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는데 성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즌 동안 엔진 제작자들이 가능한 최고의 엔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연기관 및 전기 모터의 성능을 개선하여 트랙에서 최고의 순수 성능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규정 변경이 있을 때 이번 경우는 공기역학적 부분뿐만 아니라 엔진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으며 엔진 제작자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그리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기 모터를 가지려는 것이며 이는 코너에서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매우 효율적인 엔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특히 경주에서 에너지 회수가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진 팀은 트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면서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즌 중에 제로가 없거나 중도가 없는 것이 중요하며 시즌 말에 더 많은 점수를 얻고 드라이버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 책임자인 하이웰 토마스도 확인했는데 그는 규정을 잘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엔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팀들은 새 규정에 대해 작업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 규정은 계속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동안에도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팀을 불안정하게 만들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일부 팀을 돕고 다른 팀을 좌절시키며 방해할 ADU입니다. 실제로 ADU 시스템은 시즌 동안 더 어려움을 겪을 엔진 제작자들에게 일종의 도움으로 특히 5대 6경주마다 엔진을 분석하여 어떤 엔진이 더 많은 도움과 테스트 벤치에서의 시간이 필요한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ADU 도구는 확실히 일부 팀을 도울 것이지만 다른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드에서 최고의 엔진으로 간주되는 엔진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엔진이 최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전 시즌 내내 선두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ADU 같은 도구가 다른 엔진 제작자들이 메르세데스를 따라잡도록 도울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첫 번째 엔진이라면 트랙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간격이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ADU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라드릭 바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리퀴피와의 멋진 인터뷰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규정을 받고 해독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4년 전부터 엔진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2031년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엔진을 위해 우리는 하나의 모델에 전념하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2대 3개 엔진을 병행하여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문제는 일부 부품의 작업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셋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024년 말에야 최종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일 차차체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밭에 오르는 덜 이야기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 타이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타이어를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는 지난주 아부대에서 2026년 타이어를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025년 차량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피렐리 타이어의 크기를 알고 있었지만 차량이 어떤 제한을 가할지 상상해야 했습니다. 이는 휠베이스, 무게 및 무게 분포를 결정할 것입니다. 핵심은 여전히 차량의 성능을 예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접지 수준을 알아야 했습니다. 최대 타이어, 접지 덕분에 전속력으로 커브를 도는 차량이 있다면 엔진으로부터의 에너지 회복이 중요하다고 바세우르는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과열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하지만 반면 접지가 없는 타이어가 있다면 직선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놓고 나서 결승선에 도달할 것입니다. 브레이크 온도 문제나 에너지 회복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차량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세우르에게 2026년의 핵심은 신뢰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측을 하지만 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의 바레인 테스트와 아부다비 CP의 순위를 보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말에 열리는 바르셀로나 테스트 상황은 3월 말에 열리는 시즌의 세 번째 그랑프리인 스즈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즌 초반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단일 차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페라리에게 바르셀로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능보다는 신뢰성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바레인 테스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레인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제 차량을 보게 될 것이며 두 번째 바레인 테스트에서는 날개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에서 첫 번째 놀라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또 다른 개발 주기가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바레인이나 마이애미 CP를 위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업데이트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레인 GP는 시즌 첫 번째 업데이트의 단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마이애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개발을 위한 캘린더에서 중요한 두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랜도 노리스는 세계 챔피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2025년 타이틀을 차지한 그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기려고 할 것이며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루이스 해밀턴과 트랙에서 싸움을 하고 싶어하며 그래서 영국 챔피언에게 약간의 도발을 하고 싶어합니다. 제임스 바울스는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페라리 엔진이 다른 모든 엔진보다 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트랙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바울스는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윌리엄스 팀의 팀장으로서 약간 편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요타와 하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스가 로고를 바꾸고 토요타의 로고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하스의 일부가 토요타 팀의 도움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스는 자사의 로고에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로고를 추가했는데 그 이유는 토요타가 하스에게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트랙 시뮬레이션에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 간의 긴밀한 협력은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메르세데스도 작년보다 로고를 약간 변경했는데 이는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하스가 토요타 가주 레이싱을 병행한 것처럼 메르세데스도 로고를 세련되게 변경했습니다. 아스톤 마틴에서 사용하게 될 혼다 엔진의 시동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날짜는 1월 15일로 이때 레드불과 레이싱 불스의 발표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2026년 단일 차체의 리버리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1월 20일에는 아우디가 2026년 포뮬러 1 차량을 공개할 것입니다. 1월 23일에는 페라리가 공식 차량을 공개하고 하스는 리버리만 공개할 것입니다. 그 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첫 테스트가 있으며 2월 8일에는 캐딜락이 공식 단일 차체를 공개할 것입니다. 2월 9일에는 아스톤 마틴이 도착하며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 바레인에서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바르셀로나의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댓글로 호너의 알핀 합류, 엔진 및 파워 유닛 개발, 그리고 페라리의 2026 파워 유닛 극한 개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노리스, 제임스 바울즈 등 여러 발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모두 답장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